천안 부엌대기가 어딜 껴? 주제 파악 못해? 넌 집구석에 처박혀서 집이나 지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날선 목소리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내 딸 지은이가 시댁 식구들이 공항으로 떠나던 날 현관문 앞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새끼가 시집 식구들에게 가족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생선 비린내 나는 손으로 번 돈을 쥐어주며 행복하라고 보낸 시집이었는데 그곳이 지옥일 줄이야.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딸이 눈물을 삼키며 전해준 그 치욕스러운 말 한마디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도 생선 비늘을 치다 보면 문득문득 그날 아침의 공기가 떠오릅니다. 유난히도 찬 바람이 불던 11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준비하느라 얼음물을 만진 내 손끝이 붉게 얼어붙어 있을 때였죠. 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밥은 먹었어? 하며 밝게 웃었을 아이 목소리가 그날따라 물 먹은 솜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숨소리 하나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게 어미 아닙니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시집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었냐고 채그치니 아이는 한참을 말없이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띄엄띄엄 뱉어낸 말들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은이네 시어머니, 그러니까 내 안사돈 최영숙 씨가 갑자기 김장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다더군요. 요즘 세상에 식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김장을 하나 싶었지만 시어머니 명이 거역하기 힘든 게 며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이 기가 막혔습니다. 무려 배추 100폭이랍니다. 네, 100폭이요. 요즘 시골 종갓집에서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지은이 혼자 그 많은 배추를 절이고 씻고 양념을 버무려야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주말이라고 골프 치러 나가버리고 시어머니는 친구들이랑 단풍놀이 간다며 쏙 빠져버렸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라도 한 분 불러주지 그랬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그랬다더군요. 돈 아깝게 사람을 왜 써? 너 뒀다 뭐하니? 젊은 애가 뼈 빠지게 일해야 살림이 느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꼬박 이틀을 내 딸 지은이는 혼자서 그 배추들과 씨름을 했답니다. 손등이 다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시어머니 칭찬 한마디 들을까 싶어서 묵묵히 그 일을 다 해냈답니다. 내 딸이지만 참 미련할 정도로 착해 빠졌습니다. 나 같으면 앞치마 집어 던지고 나왔을 텐데 지은이는 나를 닮지 않아 천성이 너무 곱습니다. 그렇게 김장을 다 끝내놓고 몸살이 나서 끙끙 앓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김장하느라 고생했으니 우리 가족 다 같이 여행이나 가자. 그 말을 듣고 지은이는 앓던 몸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시어머니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 유럽으로 간답니다.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평생 비행기 한번 제대로 못 타본 내 딸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부랴부랴 짐을 쌌겠지요. 남편 옷도 챙기고 시어머니 약도 챙기고 혹시 몰라 비상금까지 챙겨 넣었을 겁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해 내 가슴이 또 찢어집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은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식구들 아침밥을 차리고 짐 가방을 현관까지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셋이서 짐을 챙겨 나가는데 아무도 지은이에게 가자는 말을 안 하더랍니다. 지은이가 신발을 신으며 어머니, 저도 준비 다 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휙 돌아보더랍니다.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그 눈빛. 지은이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뱉어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 지금 거길 따라 나서겠다고 신발 신은 거니? 지은이가 당황해서 네, 가족여행 가자고 하셨잖아요. 라고 대꾸하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그랬답니다. 가족? 누가 너 보고 가족이래? 넌 그냥 우리 집 부엌대기야. 식모가 주인들 여행 가는데 눈치 없이 끼려고 해? 주제 파악 좀 해라. 주제 파악 좀. 천한 부엌대기가 어딜 껴? 넌 집구석에 처박혀서 집이나 지켜. 그 자리에 있던 남편이란 놈은 뭘 했냐고요? 엄마 뒤에 숨어서 낄낄거리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빠져. 엄마 기분 망치지 말고. 김장 김치 익으면 찌개나 끓여 먹고 있어. 그게 남편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그렇게 그들은 멍하니 서 있는 지은이를 현관문 밖으로 밀쳐내듯 남겨두고 자기들끼리 룰루랄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답니다. 닫힌 현관문 앞에서 내 딸은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덩그러니 놓인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을 보면서요. 전화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손에 쥐고 있던 생선 대가리가 으스러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몸에 베어가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휘어지도록 일해서 키운 내 딸인데. 남들 다 입는 메이커 옷 한 번 못 입히고 학원 한 번 제대로 못 보내며 키운 게 한이 되어서 시집갈 때만큼은 기죽지 말라고 내 딴에는 거한 혼수까지 해보냈습니다. 현금으로 5천만 원.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내가 겨울밤 언손 호호 불어가며 여름 땡볕에 생선 상할까봐 얼음 퍼나르며 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사돈네가 사업한다길래 기죽지 말라고 보낸 그 돈을 그들은 낼름 받아먹고는 내 딸을 저런 취급을 한 겁니다. 엄마, 나 너무 비참해. 나 진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것 같아.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젖은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집으로 달려가 쫓아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흥분해서 날뛰어봤자 내 딸 입지만 더 곤란해질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들이 믿는 구석이 뭐길래 사람을 이토록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는 건지. 지은아, 울지 마라. 뚝 그쳐. 나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딸을 달랬습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나와서 나조차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침착하니까 오히려 더 놀란 눈치였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너 밥은 먹었어? 밥부터 먹어. 굶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통의 시끌벅적한 소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귓가에는 천안 부엌대기라는 그 독사 같은 말만 맴돌았습니다. 최영숙.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는데 쇠맛이 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좌판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평소 같으면 트로트 가락에 흥을 돋우며 손님을 불렀을 테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데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마 위에 놓인 커다란 생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에 시장통의 불빛이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평생 이 칼 한 자루로 생선배를 가르고 뼈를 쳐내며 자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내 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이 칼을 쥐는 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디를 쳐야 뼈가 끊어지는지, 어디를 찔러야 숨통이 끊어지는지 생선을 다루듯 훤히 알고 있죠. 사돈 식구들은 나를 그저 시장 바닥에서 쭈그려 앉아 비린내나 풍기는 무식한 할망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내 딸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취급했겠지요. 자신들은 번듯한 상가 건물에서 가게를 하고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 집안이니 생선 장수 딸 따위는 부려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40년을 버틴 여자가 그저 순한 양일 리가 없다는 것을요. 나는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떠난다는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차례대로 그려졌습니다. 최영숙 씨 유럽 여행? 가서 에펠탑도 보고 콜로세움도 보고 실컷 즐길 생각에 들떠 있겠군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활주로가 필요하듯 당신들의 그 오만함이 추락하는 데에도 활주로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활주로는 이 천한 생선 장수 할망구가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드릴 생각입니다. 나는 칼을 들어 생선 대가리를 단숨에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시장통의 소음을 뚫고 내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마치 전쟁을 알리는 총성처럼.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생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며 번 돈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내 한숨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건 딸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은이에게 당장 가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백화점에 쇼핑하러 나간 사이 지은이는 도망치듯 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내 딸의 몰골을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볼살이 통통하게 올라 복스러웠던 내 딸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눈밑은 퀭하니 어두웠습니다. 이게 고작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의 얼굴이라니요. 나는 딸을 가게 안쪽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따끈한 곰탕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허겁지겁 국물을 떠먹는 딸을 보며 나는 꾹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내 마음에 걸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툭하면 돈 타령을 하며 며느리를 구박한다는 것, 그리고 뜬금없는 유럽 여행. 분명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 시집갈 때 해준 돈. 그 5천만 원.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내 무릎에 숟가락질을 하던 지은이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나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다그쳤습니다. 말해봐. 너 그 돈, 내 통장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맞지? 시집가서 기죽지 말고 비상금으로 쓰라고 엄마가 신신당부해서 쥐어준 돈이잖아.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뚝뚝 눈물을 떨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잠깐만 빌려달라고 해서. 뭐, 빌려줘?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빌려줬다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머니가 강남 쪽에 좋은 아파트 분양권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 계약금만 넣으면 나중에 2배로 뛴다고. 우리 부부 이름으로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그 돈을 다 줬어? 응. 어차피 나중에 불려서 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며느리 돈을 쌈짓돈처럼 빼가는 시어머니들의 뻔한 레퍼토리.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정말 투자를 했다면 다행이게요. 나는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니? 돈 준 게 언제야? 2달 전쯤? 그럼 계약서는? 분양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거 받았니? 지은이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진에 빠진 내 딸은 시어머니 말만 철석같이 믿고 차용증 하나 없이 그 큰 돈을 덥석 내준 겁니다. 나는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상한 게 있어. 지은이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다가 시어머니 방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돋보기를 끼고 그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글씨를 읽어 내려가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센트럴 백화점 명품관 시사 핸드백 850만 원. 한빛투어 여행사 서유럽 세계국 9박 10일 비즈니스석 항공 포함 3인 2,500만 원. 라온호텔 스카이라운지 식대 45만 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파트 투자? 2배로 불려줘?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영수증 날짜들을 보니 지은이가 돈을 이체해준 날짜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내 딸의 피 같은 혼수금 5천만 원은 시어머니 최영숙의 어깨에 걸칠 명품 가방이 되었고 그들 가족이 유럽행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엉덩이를 붙일 티켓값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돈의 주인인 내 딸을 향해 천한 부엌대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천하의 몹쓸 인간들. 입에서 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그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며느리를 등쳐먹은 파렴치한 사기극입니다.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며 1,000원, 2,000원 깎아달라는 손님들과 실랑이 하며 모은 돈입니다. 내 딸 기죽지 말라고 혹시라도 시댁에서 돈 때문에 서러움 당할까봐 내 뼈를 깎아 만든 방패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를 뺏어서 오히려 내 딸을 찌르는 칼로 쓰다니요. 지은이는 영수증을 보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어머니가 맨날 돈 없다, 사업 자금이 막혔다 하면서 죽는 소리 하시길래 진짜 힘드신 줄 알고. 그래, 넌 몰랐겠지. 내가 무슨 죄가 있겠니? 사람을 믿은 게 죄라면 죄지. 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시뻘건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최영숙, 당신이 감히 내 딸의 미래를 팔아 명품 가방을 사? 당신 아들, 며느리, 딸 셋이서 내 돈으로 유럽 가서 호의호식할 생각을 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망설일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지은아, 너 지금 당장 집으로 가라. 엄마, 나 무서워.
나 그냥 친정에 있으면 안 돼? 안 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서 시침이 뚝 떼고 있어. 내가 여기 온 거, 그리고 영수증 본 거 절대 티내지 마. 시어머니가 오면 다녀오셨어요. 하고 웃으면서 맞아줘. 딸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지만 내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나는 가게 셔터를 반쯤 내렸습니다. 시장통의 소란한 소음이 차단되자 가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생선 냄새만 가득한 이 작은 공간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생선 좌판 한쪽 구석에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때 묻은 표지, 손때 탄 종이. 누가 봐도 그저 장사 장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수첩 속에는 내가 평생 모아둔 연결고리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시장에서 40년을 살아남으려면 생선만 잘 팔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알아야 하고 돈 흐름을 알아야 하고 때로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는 사람 하나를 만들어뒀습니다. 내 일을 대신 처리해 줄 사람. 수첩 첫 페이지에 적힌 번호. 평생 단 3번밖에 걸어보지 않은 전화번호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두 번째는 딸 지은이 시집갈 때 혼인신고 관련 서류 때문에, 그리고 오늘이 3번째입니다. 나는 낡은 휴대폰을 들어 천천히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나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전화가 끝나면 최영숙네 가족의 인생에도 셔터가 내려가기 시작할 거라는 것.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침착하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김명자. 지금 시간 좀 낼 수 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으신데요.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은 전화로 얘기하기 그래.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물론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종로 쪽 골목에 있는 설렁탕집. 내가 자주 가는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몇 시에 뵐까요? 6시. 늦지 마.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내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 오랜 지인이자 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내가 굳이 그를 불렀다는 건 이제부터는 법으로 따져 묻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도마 위에 놓인 생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희미한 전구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평생 이 칼 한 자루로 생선배를 가르고 뼈를 쳐내며 자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내 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이 칼을 쥐는 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디를 쳐야 뼈가 끊어지는지, 어디를 찔러야 숨통이 끊어지는지 생선을 다루듯 훤히 알고 있죠. 최영숙 씨, 당신은 내가 그저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파는 무식한 할망구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바닥에서 40년을 버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딸의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나는 칼을 도마에 쾅 하고 내리꽂았습니다. 도마가 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저녁 6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종로 뒷골목의 허름한 설렁탕집. 부연 수증기가 서린 유리창 너머로 뚝배기 끓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나는 이곳을 4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비린내 나는 작업복을 입고 와도 누구 하나 눈살 찌푸리지 않는 곳. 하지만 오늘 내 맞은편에 앉은 사람과 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정각.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 변호사가 내 앞에 앉아 깍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회장님. 이 시장통에서 나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뿐입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생선 파는 김씨 할매로 보이겠지만 내 진짜 명함은 따로 있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그 노른자 위 땅에 솟아있는 15층짜리 빌딩 3채, 그리고 지금 내 사돈인 최영숙 씨네 가족이 운영하는 그 상가 건물의 실소유주. 그게 바로 나 김명자의 진짜 정체입니다. 나는 뚝배기에 팔을 듬뿍 넣으며 무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밥부터 먹어. 뜨거울 때 먹어야지.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면서도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먼저 그를 따로 불러낸 건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그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내 정체를 숨기고 사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엄마는 그냥 시장에서 밥벌이나 한다고 속이고 살아왔으니까요.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날파리들이 싫어서, 자식들이 돈에 취해 망가지는 꼴을 보기 싫어서 쓰고 있던 가면이었습니다. 준비해 오라는 건 가져왔나? 내 물음에 김 변호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검은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런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안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최영숙 씨네 가족의 목숨줄입니다. 말씀하신 채권 원본 서류입니다. 3년 전 최영숙 씨 남편 강 사장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사채 시장을 기웃거릴 때 회장님 지시대로 대리인을 내세워 매입해둔 그 건입니다. 나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차용증 금 8천만 원 정. 채무자 강석훈. 종이 끝이 누렇게 바랜 이 한 장의 종이. 3년 전 가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를 잡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사돈댁이 사업 자금이 막혀서 부도가 나네 마네 소문이 파다했었죠. 내 딸 시집갈 집안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직접 돈을 빌려주면 사돈이 나를 돈줄로 알고 덤벼들까봐 겁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내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는 평소 거래하던 대부업체 사장을 시켜 몰래 그 빚을 인수했습니다. 사돈 식구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에게 돈을 독촉하던 그 무서운 사채업자의 진짜 전주가 바로 자신들이 비린내 난다고 코를 막던 생선장수 사돈이라는 사실을요.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원리금이 꽤 불어났을 텐데. 네. 연체 이자까지 계산하면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이 채권에는 특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상환 기일을 3회 이상 어길 시 담보로 잡은 가게 보증금을 즉시 압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들 가게의 숨통을 끊어놓기엔 충분합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내 딸이 당한 수모, 부엌댁이라 불리며 흘린 눈물을 갚아주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는 뚝배기를 깨끗이 비우고 입가를 닦으며 식탁 아래에 놓아두었던 내 낡은 시장 가방을 끌어올렸습니다. 김 변호사, 채권 추심만으로는 약해. 그건 그냥 돈 문제잖아. 그럼 다른 생각이라도 있으십니까? 나는 시장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싼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투박한 비닐 소리가 설렁탕집의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김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비닐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지저분한 대학 노트 2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표지에는 매직으로 2023 매입, 2024 매출이라고 휘갈겨 써진 아주 평범해 보이는 노트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를 펼쳐 들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날짜들, 그리고 거래처 이름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장부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이상할 거야. 국세청에 신고하는 장부랑은 숫자가 전혀 다르니까.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집구석의 이중 장부야. 진짜 현금이 오고 간 내역이 적힌 탈세의 증거지. 아니, 회장님, 이걸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이건 내부자 아니면 절대 못 구하는 건데. 김 변호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을 우습게 보지 마. 그 집 가게에 식자재 납품하는 도매상이 누군지 알아? 내 가게 바로 옆집 건어물상 박 씨야. 그리고 그 집에서 3년 동안 일하다가 월급 떼이고 쫓겨난 알바생이 내 단골이고. 사실입니다. 최영숙 씨는 사람 귀한 줄을 모릅니다. 직원들 월급을 제때 안 주기로 유명했고 거래처 대금도 툭하면 깎으려 들었죠. 그렇게 쌓인 원한들이 나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쫓겨난 알바생을 찾아가 밀린 월급보다 더 넉넉한 사례비를 주고 그가 몰래 복사해 두었던 이 진짜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통해 그들이 세금 계산서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한 내역들을 낱낱이 확보했고요. 김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겨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매출 누락 규모가 상당하네요. 이 정도면 단순 탈세가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징역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거기다 횡령 혐의도 추가할 수 있어. 법인 카드로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가고 그 내역도 내가 다 맞춰봤어. 나는 지은이가 가져왔던 영수증 뭉치를 노트 위에 툭 던졌습니다. 장부상의 날짜와 지은이의 혼수금이 입금된 날짜, 그리고 그들이 명품을 사고 여행사를 결제한 날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김 변호사, 이제 자네가 할 일이 뭔지 알겠지?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챙겨 넣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토대로 고소장과 고발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국세청 제보도 동시에 진행하고요. 이 정도 증거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의 든쥐입니다. 아주 뼈를 발라버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생선 가시를 바르듯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발라내어 다시는 제기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내 의지였습니다. 내 딸 돈 5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착취한 노동력, 마음에 낸 상처까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돌려줘. 아베, 선처? 그딴 건 내 사전에 없어.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떠난 후 나는 식은 숭늉을 들이켰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자식 결혼시키면서 이런 준비까지 해야 했던 내 팔자가 기구하기도 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돈의 얄팍함이 가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딸을 착취하고 부엌대기라 모욕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그건 돈으로도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나는 계산을 마치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찼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해서 이제 다 됐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완벽한 한 방을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영숙 씨, 이제 당신의 진짜 장부가 열릴 차례야. 그동안 떼어먹은 돈, 떼어먹은 인심, 떼어먹은 양심까지 계산서 확실하게 끊어줄 테니까 기대해. 어둠 속에서 내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설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덫을 놓고 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시장통 생선 장수 할매의 진짜 칼춤이 곧 시작될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 가장 고요하다고 했던가요? 사돈 식구들이 유럽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시장통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생선을 팔았습니다.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덤으로 꼬리 한 토막씩 더 얹어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완성해서 보내온 서류들, 그리고 그가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올 마지막 한 걸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시장에 어둠이 내릴 무렵 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서류 접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 신호만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조용히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화살은 시위에 걸렸습니다. 쏘느냐 마느냐는 오직 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가족이고 한때는 사돈이라 불렀던 사람들이니까요. 이대로 일을 터뜨리면 그들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 어미로서의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좌판을 정리하고 젖은 앞치마를 벗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에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귀에 거슬리는 하이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영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지은이 엄마 되시죠?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부인 소리 한 번 안 하더니 다짜고짜 지은이 엄마랍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기 지은이 엄마.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댁의 따님 교육 좀 제대로 시키셔야겠어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딸 교육? 내 속에서는 천불이 들끓었지만 나는 억지로 목소리를 내리깔고 대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모르긴 뭘 몰라요? 지금 지은이가 집에서 시위를 하는지 뭔지 밥도 안 먹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않아요.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가야 하는데 집안 분위기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큰 잘못이라도 했어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여행 따라가겠다고 욕심부린 게 잘못이지. 나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내 딸 돈을 훔쳐서 여행을 가면서 내 딸 때문에 분위기를 망쳤다고 나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뭘 어쩌라는 겁니까? 뭘 어째요? 딸 자식한테 전화해서 정신 차리라고 시어른들 여행 가는데 재수없게 굴지 말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 모양이에요?
부엌대기 취급당하는 게 억울하면 자기가 부엌대기 짓을 안 할 만큼 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이제는 소금까지 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습니다. 최영숙 씨. 내가 이름을 부르자 수화기 너머의 최영숙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뭐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 꼭 가셔야겠습니까? 내 질문의 의미를 그녀가 조금이라도 알아차렸기를 바랐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지 않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다면 나는 이 모든 계획을 멈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기대는 처참히 박살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영숙의 경멸 가득한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푸아하, 뭐야, 지금, 지은이 엄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면 질투나서 그래요? 우리는 가고 싶은데 당신네는 못 가니까 배 아파서? 아이고, 딱해라. 그러니까 딸 자식 시집 보낼 때 돈만 보낼 게 아니라 분수를 아는 법도 가르쳐서 보냈어야죠. 당연히 가야죠. 왜 못 가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가는 포상휴가인데 당신 딸처럼 빌빌대는 인생이랑은 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됐고, 어서 전화나 해서 지은이 단속이나 잘 시키세요. 우리 여행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근신하고 있으라고요. 알았어요? 딸깍. 최영숙은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에서는 통화가 종료되었다는 무미건조한 신호음만 들려왔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텅 빈 시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비심, 마지막 연민.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그 길 끝까지 안내해주마.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에서 김 변호사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나는 텅 빈 시장의 어둠을 바라보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예정대로 진행해. 아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 모든 분노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커덩하는 쇳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영숙 씨, 당신이 방금 끊은 전화는 그냥 전화가 아니야. 당신 가족의 운명을 가를 생명선이었어. 당신은 그 선을 당신 손으로 직접 끊어버린 거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내일 아침 당신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하겠지.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을 상상을 하면서. 하지만 당신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파리의 에펠탑이 아닐 거야. 당신들의 오만과 탐욕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는 풍경,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절규하는 당신들의 모습이겠지. 나는 어둠 속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도 연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아니,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겠지요. 내 딸의 진짜 인생이, 그리고 저들의 진짜 지옥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 세상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그날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갓 지은 밥에 정갈한 나물 반찬으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온전한 나만의 아침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뜨거운 녹차를 마시는데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세상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폭풍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직전의 마지막 침묵이라는 것을요. 같은 시각 사돈네 집의 아침은 요란했습니다. 지은이가 몰래 보내온 영상 속에서 그들은 값비싼 새 옷을 차려입고 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거울 앞에서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남편이란 작자는 골프채라도 휘두를 것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들은 현관문을 나서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내 딸 지은이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집 잘 지키고 있어라, 부엌대기야. 우리가 사오는 선물 같은 건 기대도 하지 말고. 그들은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웃음소리를 흘리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을 겁니다. 자신들이 곧 지옥으로 향하는 편도 티켓을 끊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에게서 울음 섞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최영숙은 공항 라운지에 앉아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비굴한 미소를 짓는 남편과 시누이가 앉아 있었죠. 그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짐은 다 내려놓고 진짜 가족끼리 떠납니다. 파리의 낭만을 즐기고 올게요.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비즈니스 클래스 해시태그 우리끼리. 짐. 그 한 글자에 내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 딸을 저들은 끝까지 짐짝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샴페인 잔을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었지만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그 웃음이 곧 비명이 될 테니. 그 시각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과 탈세 제보 서류 뭉치가 국세청과 검찰청에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과 사무실. 한 조사관이 모니터에 떠있는 장부 내역과 영수증 사진들을 대조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매출 누락액이 상당한데?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야. 고의적인 탈세가 명백해. 그의 옆에 있던 팀장이 보고서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내역도 확실합니다. 횡령죄 성립 요건이 충분해요. 그런데 김 변호사님 말로는 이 사람들이 오늘 오후 비행기로 출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외 도피 우려가 있잖아. 당장 출국 금지 신청부터 넣어야 해.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검찰청에서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피고발된 이들의 신상 정보가 모니터에 떠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 금액이 5천만 원이고 횡령액도 상당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즉시 긴급 출국 금지 요청하세요. 공항에 수사관 급파 준비하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영숙과 그 가족들이 라운지에서 두 번째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그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긴급 출국 금지 대상자 명단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전산망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이 완성되듯 법의 그물망이 공항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집 안시계의 초침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또, 딱, 또, 딱,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 시간을 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각은 오후 3시. 이제 모든 것은 신의 손이 아닌 시스템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다시 장면은 공항. 파리행 KE901편 탑승을 시작하오니 탑승객 여러분께서는 28번 탑승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영숙과 가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얘들아. 이제 진짜 가는구나.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행렬에 섞여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맨 앞에 선 것은 아들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여권을 심사관에게 건네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사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받아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빅. 평소와 같은 소리가 나야 할 그 순간. 삐비빅, 삐비빅. 조용한 출국장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관의 모니터에 시뻘건 경고창이 깜빡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심사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모니터와 강민석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조용히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석을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잠시 이쪽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삐비빅, 삐비빅. 그 날카로운 경고음은 한껏 들떠있던 공항 출국장의 모든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경고음이 울린 출국 심사대, 바로 내 딸의 남편이었던 강민석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심사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뭐야? 이 기계 고장 났나? 나 바쁜 사람이니까 빨리 처리해줘요. 하지만 심사관은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인터폰에 대고 짧게 몇 마디를 할 뿐이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최영숙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보고 뭐라는 거야?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시간을 끌어? 우리 비즈니스석 놓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녀의 고성이 울려 퍼지자마자 심사대 뒤쪽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민석과 최영숙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석 씨, 최영숙 씨, 잠시 저희 사무실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왜, 지금 장난해. 최영숙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옆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신우이인 강민희도 엉겁결에 그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최영숙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씩씩거렸습니다. 세상에 별꼴이야, 정말. 대체 무슨 착오가 있었길래 이 난리야? 내가 아는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여기 공항 서비스 엉망이라고 기사라도 내야 정신을 차리려나? 강민석 역시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이러다 비행기 놓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냥 확 나가버릴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벌컥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에 건장한 남자 4명.
그들의 가슴에는 경찰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영숙과 그 가족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경찰 중 가장 직급이 높아 보이는 남자가 그들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최영숙 씨, 강민석 씨, 강민희 씨 맞으십니까? 그런데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세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 그 네 글자가 사무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영숙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체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왜 범죄자야? 사기? 우리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다른 경찰이 다가와 최영숙의 팔목에 차가운 금속을 채웠습니다. 철컥. 은색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잠기는 소리. 그 소리는 내 딸 지은이의 귀에 박혔던 천안 부엌대기라는 말보다도 더 선명하게 그들의 인생의 낙인을 찍는 소리였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데 나한테 수갑을 채워. 당신들 다 옷 벗고 싶어. 환장했어? 최영숙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 강민석과 딸 강민희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갑을 차야 했습니다. 그들이 꿈에 그리던 파리행 비행기 티켓 대신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차디찬 금속 수갑이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들을 이끌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항 출국장 한가운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거만하게 걷던 그들이 이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경찰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공항에서 잡혀가? 아까 라운지에서 엄청 시끄럽게 굴던 사람들 아니야? 꼴 좋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순간이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참하게 끌려가던 최영숙의 눈에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두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낡은 시장 옷이 아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 그리고 그 옆에는 더 이상 울지 않는 굳건한 표정의 젊은 여자. 바로 나 김명자와 내 딸 지은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지은이를 데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내 딸이 당했던 그 자리에서 내 딸의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악인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엄마가 더 이상 울고만 있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최영숙은 우리를 발견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왜 잡혀가는지, 그리고 저 생선 장수 할망구가 왜 여기에, 그것도 저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나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생선 장수가 여긴 어쩐 일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지? 내가 우리를 모함한 거지.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내 옆에 선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내 손을 마주 잡는 힘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최영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생선만 팔던 내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자산을 움직이는 사업가의 눈,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미의 눈이었습니다. 나는 나직하게,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영숙 씨,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유럽 여행, 이제 못 가게 됐네. 그리고 나는 내 딸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전히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쏘아보는 최영숙을 향해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서늘하고 통쾌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딸이 부엌댁이면 당신들은 이제 범죄자야. 내 말 한마디에 최영숙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상대를 적으로 돌렸는지를.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부엌대기는 집에서 밥이라도 하지만 범죄자는 감옥에서 콩밥을 먹지. 그게 당신들하고 내 딸의 차이야. 이제 알겠어? 아. 최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 그리고 상상조차 못했던 배신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남편이었던 강민석은 장모님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딸 지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맺혀있던 한과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딸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가자, 지은아. 이제 이런 더러운 것들 볼 필요 없어.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저들의 절규와 비명은 내 딸의 상처를 치유하는 마지막 진원곡처럼 들렸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을 가르며 걸어나가는 우리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날 내 딸을 올가매던 지옥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문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유럽행 비행기는 우리 없이 떠났지만 내 딸은 비로소 땅에 발을 딛고 진짜 인생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소동이 있고 며칠 뒤 나는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쇠창살과 투명한 아크릴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의 옛 사돈 최영숙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은 것 같은 초라한 몰골이더군요.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칙칙한 수감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 그녀의 눈빛은 공항에서 나를 보던 그 도끼 어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뒤섞인 비굴한 눈빛이었죠. 사부인.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아크릴판에 매달렸습니다. 사부인, 이거 다 오해예요. 네, 내가 지은이한테 좀 심하게 말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는 건 너무하잖아요. 우리 같은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죠.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놓인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준비해준 두툼한 서류 봉투 3개를 꺼내 아크릴판 밑에 작은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탁 하고 봉투가 떨어지는 소리가 면회실 안을 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 법원에서 날아온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차분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시죠? 3년 전 당신 남편이 썼던 사채 8천만 원. 그거 제가 산 겁니다. 바지 사장 명의로 되어 있어서 몰랐겠지만 그 빚의 진짜 채권자는 바로 저예요. 최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그 사채업자가 사부인이었다고요? 네. 이자까지 합쳐서 1억 3천만 원. 갚을 능력 없으시죠?
그래서 당신네 가게 보증금 제가 전액 압류했습니다. 법원 결정문 떨어졌으니 이제 그 보증금은 제 겁니다. 아니, 보증금을 압류하면 우리는 네, 가게 빼셔야죠. 나는 두 번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건물명도 소송소장. 최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자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소송? 가게를 비우라고요? 당신들이 장사하던 그 상가 건물 15층짜리 강남 빌딩 그게 누구 건지 아십니까?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제 겁니다. 최영숙은 마치 뒤통수를 해머로 얻어맞은 듯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깔보고 무시했던 생선 장수 사돈이 사실은 자신들이 떵떵거리며 장사하던 건물의 진짜 주인이었다니. 그녀의 뇌가 이 엄청난 반전을 받아들이지 못해 과부하가 걸린 듯 했습니다. 당신들은 제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제 돈 떼어먹고 제 딸 괴롭히고 세금까지 포탈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위반은 물론이고 범죄 혐의까지 있으니 당장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보증금은 빚 갚는 데 썼으니 한 푼도 못 돌려받으실 거고 밀린 월세와 관리비까지 다 청구할 겁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나시는 거예요. 최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흐물거리는 그녀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내 자비심은 공항으로 떠나기 전날 밤 그녀의 전화 한 통으로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봉투 열어보시죠. 최영숙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소장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내 딸 지은이가 그녀의 아들 강민석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제 딸 지은이 당신 아들과 이혼합니다. 이혼 사유는 차고 넘치죠.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경제적 유기, 사기 혐의. 위자료 청구액은 최대치로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훔쳐간 혼수금 5천만 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최영숙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다시 아크릴판에 매달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처절한 애원이었습니다. 사부인, 아니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회장님을 몰라 뵙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석이 이혼만은 안 돼요. 그리고 가게 뺏기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어요. 제발요.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지은이한테도 제가 사과할게요. 무릎 꿇고 빌게요. 다시는 부엌대기니 뭐니 그런 소리 안 할게요. 제발 이 소송들만 취하해 주세요. 나는 그녀의 추태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딸에게 주제 파악 좀 해라며 독서를 퍼붓던 그 입으로 이제는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짓밟고 힘이 없으면 비굴해지는 저 천박한 본성. 저것이 바로 내가 가장 경멸하는 인간의 밑바닥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사과?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당신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당신들 눈에는 피눈물 날 거라 했죠? 그 피눈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 나가실 생각 마세요. 감옥에서 죗값 다 치르시고 나오면 길거리에서 폐지라도 주우며 사세요. 그게 당신들이 내 딸한테 했던 짓에 대한 정당한 대가니까. 회장님, 회장님. 최영숙의 절규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그녀와 나 사이의 영원한 단절을 알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맑은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속에 꽉 막혀 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냈습니다.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허영과 탐욕의 탑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끝났어? 지은이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래, 다 끝났다. 서류 다 전달했고, 이제 법대로 진행될 거야.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고맙긴.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면서 살아. 엄마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까. 응, 알았어. 엄마 나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당연하지. 넌 내 딸인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폭풍우가 언제 있었냐는 듯 평온한 풍경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일상은 아닐 겁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는 당당한 내 인생을 살 겁니다. 그리고 내 딸과 함께 진짜 세상을 즐길 겁니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김 변호사가 운전석에서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바로 댁으로 가십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일단 백화점부터 가자. 우리 지은이 예쁜 옷 한 벌 사줘야겠어. 그리고 여행사도 좀 들르자. 여행사요? 그래. 진짜 유럽 여행 한번 가봐야지. 내 딸이랑 둘이서 가장 좋은 비행기 타고 가장 좋은 호텔에서 묵으면서 그들이 꿈만 꾸던 그 여행, 우리가 진짜로 보여줘야지.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질 시간입니다. 나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냄새, 승리의 냄새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오늘 내 가슴에 대못이 박혔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 숲, 그 중에서도 가장 볕이 잘 드는 15층짜리 건물, 명자 빌딩. 이제 나는 더 이상 시장 바닥에서 쭈그려 앉아 생선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내 건물 15층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선 칼을 쥐던 그 투박한 손은 여전하지만요. 회장님 결제 서류입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내 딸 지은이입니다. 아니, 이제는 김 실장이라고 불러야겠군요. 1년 전 퀭한 눈으로 눈물만 흘리던 그 부엌대기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지은이는 이혼 후 내 권유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내 건물의 관리실장으로서 훌륭하게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결해주고 건물 관리를 진두지휘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예전에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 실장,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 내가 짐짓 근엄하게 묻자 지은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전에 세무사 미팅 있으시고요. 오후에는 공항 가셔야죠. 아, 맞다. 오늘이지.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짜 유럽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도망치듯 떠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즐기러 가는 여행. 준비는 다 됐어? 네, 다 챙겼어요. 아참, 엄마. 그 소식 들으셨어요? 지은이의 표정이 살짝 묘해졌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 최영숙 씨네. 네. 김 변호사님이 전해주셨는데 최영숙 씨랑 강민석 씨 1심 판결 나왔대요. 그래. 몇 년 나왔대? 최영숙 씨는 징역 2년 6개월, 강민석 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래요. 횡령 액수도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사님이 엄청 꾸짖으셨대요. 쯧쯧. 자업자득이지. 감옥에서 콩밥 먹으면서 정신 좀 차리겠네. 나는 혀를 찼지만 털끝만큼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요. 가게에서 쫓겨난 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보증금은 내 빚 갚는 데에 다 들어갔고 남은 세간살이도 추징금 내느라 다 압류당했죠. 시누이였던 강민희는 빚쟁이들 독촉에 시달리다 지방으로 도망갔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한때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그 집안이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그들의 오만과 탐욕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석 씨가 편지를 보냈대요. 저한테.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지? 뭐라고?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자기가 출소하면 정말 잘하겠다고.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지은이는 싱긋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찢어서 버렸어요. 읽을 가치도 없어서요. 나는 이제 그 사람 아내가 아니라 김명자 회장의 딸 김지은이잖아요. 내 인생의 오점은 한 번으로 족해요. 오, 우리 딸. 이제 제법인데? 나는 딸의 성장이 대견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앞만 보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바랐던 내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인천공항. 1년 전 그들이 우리에게 굴욕을 주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공기는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대지 않습니다. VIP 전용 통로를 통해 여유롭게 출국장을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힙니다. 하지만 그건 비웃음이나 동정이 아닌 부러움의 시선입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모녀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꽤나 근사해 보였나 봅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지은이가 샴페인 2잔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활주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우리가 타고 갈 비행기가 보입니다. 엄마, 건배할까? 그래. 뭘 위하여?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엄마의 완벽한 복수를 위하여? 하하. 그래, 그거 좋네. 위하여. 칭하고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샴페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지난 1년의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잘 견뎌줘서.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다시 일어서줘서. 아니야, 엄마. 내가 더 고맙지. 엄마 아니었으면 나 아마 아직도 그 집에서 바보처럼 울고만 있었을 거야. 엄마가 내 인생을 구해줬어. 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덩달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수만 가지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좌석에 앉았습니다. 넓고 편안한 좌석, 친절한 승무원들의 서비스. 1년 전 최영숙 가족이 그토록 자랑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있겠죠.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누군가는 오만함 때문에 추락하고 누군가는 짓밟혔던 자리에서 다시 날아오르니 말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뒤로 젖혀지며 비행기가 힘차게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차가운 감옥도 우리가 겪었던 아픈 기억들도 모두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서자 눈부신 태양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 그것은 우리 앞에 펼쳐진 희망찬 미래와도 같았습니다. 와, 엄마, 저기 봐. 구름 진짜 예쁘다. 지은이가 아이처럼 좋아하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러게, 정말 예쁘구나. 나는 딸의 환한 옆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댁이라 불리며 구박받던 며느리는 이제 없습니다. 내 옆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내 딸 김지은만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나는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깁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통 터지는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참고 견딘 자에게는 반드시 볕들 날이 옵니다. 저 김명자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시장통 생선 장수 할매도 칼을 갈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요. 비행기는 이제 안정 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는 좌석을 뒤로 젖히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 여행은 아주 길고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파리의 에펠탑도 보고 로마의 콜로세움도 보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그 모든 순간을 누릴 겁니다. 최영숙 씨, 당신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제 진짜 행복해질 겁니다. 당신들이 감옥에서 뉘우치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만끽할 테니까요. 이게 바로 천안 부엌댁이라 불렸던 우리 모녀가 보여주는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입니다. 엄마, 지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좋아서. 나는 눈을 뜨고 딸을 향해 윙크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 우리의 진짜 세상으로. 비행기는 눈부신 태양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갔습니다. 우리의 웃음소리를 싣고 더 높이, 더 멀리. 내 인생의 제2막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 흉터를 남기는지, 그리고 묵묵히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영자 씨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수모를 감내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은 지은 씨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그 얼굴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짓밟은 대가는 결국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듯 억울한 눈물 뒤에는 반드시 환한 웃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모녀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슴 속에 묻어둔 억울함이나 말 못할 서러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자 씨의 시원한 한방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조금이나마 뚫어주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희생과 사랑에 존경을 표하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명자 씨와 지은 씨처럼 당당하고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통쾌한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